이게 무슨 그 두더지 잡는 게임도 아니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여기를 막으니까 여기에 지금 몰리고 있답니다. 홍종선 기자님. 네, 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의 격상, 이때 금지된 곳들이 있죠. 그곳에 이 실내 스크린 연습장, 그리고 PC방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실내 스크린 안 되니까 야외 스크린 갔는데 이 야외라는 게 완전히 야외가 아니라 실내와 야외가 실외가 이렇게 혼합된 형태라고 합니다. 이것도 방처럼 돼 있는데 막 한 방에 6명씩 들어가서 지금 어허. 골프를 또 스크린 골프를 한다라고도 하고 아, 이곳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술 드시는 분도 있다고 그래요. 뭐 네. 싸우시는 분도 있고 팔기도 한다 그러는데 네. 엄밀히 말해서 여기 지금 이 야외 스크린 이 골프장 연습장에서 술 드시는 거 불법이라고 하고요. 어허. 또 이제 PC방도 출입이 금지되지 않았습니까? 하다 보니까 이 고사양 컴퓨터를 가진 모텔들로 흔히 게임텔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하. 이쪽으로 가서 또 게임을 즐기는 그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지금 왜 머리를 이런 쪽으로 쓸까요? 지금 보세요. 저 앞서 이 실내외가 겸해지는 이 스크린 골프장에요. 방이 지금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랍니다. 거기서 지금 술판을 벌이고 있고요. 당연히 불법적 행동인데요. 그 야외 스크린 골프장 직원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방에는 6명까지 들어가 있었어요. 2명까지는 거의 꽉 차 있어요. 시켜 먹어도 돼요, 막. 그럼요. 네. 시켜먹는 것도 괜찮고, 뭐, 사오차도 괜찮고. 아, 그래서 뭐 맥주 같은 것도 같이. 네, 사오차도 되고, 아니면 여기 판매하고 있거든요. 아. 근데 원래 이렇게 사람 많았어요, 여기? 아, 요즘 처음났어요. 이번 때는 사람 더 늘었어요? 저기가 없어서. 여기, 실내는 지금 다 크로스 됐잖아요. 이게 무슨 눈 가리고 아웅입니까? 실내 스크린 골프장 문 닫으니까 저게 다 보세요. 확 트인 무슨 산에 있는 이 연습장이 아니잖아요. 주택가 근처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저기에 지금 사람들이 몰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PC텔 여기에도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는데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같은 거는 저희가 따로 깔려있진 않아요. PC방처럼 깔린 건 저희가 불법이에요. 아, 그럼 저희가 깔아서 하는, 직접 까셔야 되시고 저희가 친구들이 한 5-6명 정도 되는데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방은 있어요? 파트룸밖에 없어요. 지금 DC에서는. 파트룸이 가장 나아요. 파트룸이 4대, 컴퓨터 4대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친구들끼리 와서 차라리 그게 나아요. 그러니까 파트룸 같은 경우는 기준으로 4명인데 최대 10명까지 가능하세요. 파티룸은 항상 차 있어요. 지금도 입금 대기자분들은 계세요. 파티룸은 사람들이 미친 듯이 몰려요. 여기 원래 또 이렇게 사람 많았어요? 저희가 터지고 나서 그나마 PC 사용이 여기선 제일 좋으니까 안에서 술 같은 거 먹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야말로 이 지경에 인철 변호사님 별천지입니다. 저기에 보니까요. 고급 사양의 PC가 있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앞서 영상 보셨어요? 당구대도 있고요. 지금 별의별 거 다 있어요, 저 안에.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뭐 놀고도 싶고 뭐 사람들도 만나고 싶고 운동도 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지금은 참을 때거든요. 이 한 군데를 이렇게 규제하니까 또 다른 곳으로 가고 이게 일종의 풍선 효과 같습니다. 근데 저게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골프만 친다. 뭐 골프만 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막 땀이 차고 하면 또 마스크를 또 벗을 수도 있고 또 술을 마시다 보면 또 마스크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또 서로 이제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는 거예요. 아하. 물론 답답한 건 이해하지만 모두 다 답답하다고 이렇게 방역 수칙을 안 지키면은 오히려 코로나19가 더 퍼질 수 있어서 오히려 본인들이 그렇게 놀고 싶고 돌아다니는 걸 더 못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두를 위해서 본인들을 위해서라도 조금만 더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와중에요. 앞서 그 보신 PC텔 그걸 이용하는 과정에서요. 지금 우려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김복준 의원님. 예, 참 신종 그 업소 많이 나오네요. PC텔, 이제 또 뭐 혹자는 또 컴텔이라고 불러요. 하하. 또 혹은 뭐 개인텔, 네. 뭐 이렇게 불러가지고 하는데 분명한 거는 이거 편법 영업이 아니라 불법 영업입니다. 아하. 처벌 받을 수 있어요.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환경위생 관련된 법규를 잘 정밀하게 적용하면 분명히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모텔, 그러니까 이른바 얘기하는 피시텔이나 이런 데로 여성을 유인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세상에. 잘 아시겠지만 여성의 경우 저기 밀폐된 공간이거든요. 아하. 저 밀폐된 공간에 만약에 진짜 저렇게 써 있네요. 네, 모르는 사람하고 저기 들어가서 있다가 성범죄를 당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세상에. 이 부분 관련돼서는 경찰에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경찰이요. 물론 지금 인력 문제도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합니다만 이런 것까지 좀 신경을 써봐 주세요. 이거 범죄를 좀 막을 수 있어요. 이렇게 좀 이 면밀히 좀 들여다보면요. 반드시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요, 여러분 식당이건 낮에 말씀입니다. 식당이건 어딜 가도 늘 뭐 하세요? 수기로 명부를 작성하잖아요. 최단비 변호사님. 네, 최근에는 뭐 식당 같은 데를 가면은 자신의 이름과 휴대전화를 적잖아요. 그런데 이 휴대전화 번호를 적고 나서 낯선 사람들로부터 문자를 받았다라는 피해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대 여성 A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일 밤에 평택에 있는 프랜차이즈 카페를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커피를 사들고 나오는데 낯선 사람에게 문자가 오는 겁니다. 혹시 누구누구신가요? 이렇게 문자가 와서 네. 누구시냐라고 했더니 외로워서 연락드렸다. 이렇게 연락이 온 세상에. 거예요. 그래서 누구신데 저를 아시냐라고 했더니 코로나 명부를 보고 연락을 드렸다. 세상에. 술이나 한 잔 사드리려고 했다. 이러한 연락을 받았고요. 어허. 이뿐만이 아닙니다. 네. B 씨 같은 경우에는 경기 포천시에 있는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를 방문을 했는데 네네. 방문을 하고 출입 명부를 작성하고 나서 또 똑같이 낯선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오는 거예요. 세상에. 혹시 남자친구 있으신가요? 이렇게 연락이 와서 누구신데 제 번호를 알았냐라고 했더니 아까는 같이 오신 일행분들이 있어서 불편하실까 봐 말씀을 못 드렸고 눈치를 보다가 방명록을 보고 연락을 드린다. 이렇게 코로나의 방역에 협조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은 것이 오히려 개인정보가 새면서 낯선 사람들로부터 연락을 받는 피해들이 호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요, 김복진 의원님 정말 우려했던 일이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게 문제는 저는 이거 QR 카드로 하는 거는 뭐 일반적으로 눈에 노출되지 않고 폐기가 된다고 하잖아요. 원래 이제 뭐 수기로 작성하는 것도 아마 일정한 기간이 되면 폐기하도록 의무화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저도 이제 몇 번 업장이라든지 이용을 해봤는데 네. 가서 쓸 때 말이죠. 네. 누구도 통제하는 사람 없어요. 아하. 그냥 펜 하나 하고 여기 장부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 쓰면서 다 읽어볼 수 맞아요. 있어요. 지금 저런 모습이에요, 지금. 저기 네. 있는 사람들 내 앞전에 쓰고 간 분들 다 저 전화번호 뺄 수 있어요. 뭐 휴대폰을 한번 찰칵 찍으면 한 뭐 40~50명 전화번호 저장하는 건 일도 아닌 그렇게 지금 허술하게 돼 있는데 아하. 저게 지금 이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거는 사실 인식 안 한 거 아니에요. 네. 이거 빨리 지금이라도 저거 조치하지 않으면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큰 어떤 개인정보 관련된 피해가 양산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가 하면요, 홍종선 기자님, 제 아는 분이요, 저한테 이런 놀라운 얘기 해줬어요. 회사 사람이 그랬대요. 누구누구 씨, 당신 어제 낮에 어디 가서 뭐 먹었더라? 라고 메뉴까지 알아맞힌다고 하더라고. 세상에 소름 끼쳤답니다. 네, 이제 한 서울 강남의 그 호텔 중식당을 이제 한 기자가 취재차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동문들이 모임을 하는데 동문들 모임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이제 호텔 중식당이다 보니까 그 동문들이 좀 한 사람 뭐 대기업 다니는 경제인, 또 한 사람은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본인들은 여기 이제 직원이 들고 와서 여기 수기로 명부를 써주세요 하니까 우리가 만난 게 문제는 아니지만 뒷말이 나올까 뭔가 정치인과 경제인이 만났다 이런 거 이거 원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이 달린 밀폐된 공간에서 만난 건데 이걸 쓰라고 하냐 좀 꺼리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써주십시오 하고 가더니 첫 번째 음식 나올 때까지 한 15분 동안 그 명부를 가져가지 않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 있는 사람, 그 앞장에 뒷장에 있는 사람까지 다 볼 시간이 충분하더라. 이거 너무 좀 소홀하게 관리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한 국회의원 보좌관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만나는 사람 가운데는 내부 제보자라든가 이 보안 유지가 필요한 그런 사람도 있는데 여기에 수기 명부로 다 만약에 적으라고 한다라면 이거는 그 만남의 사실 자체가 드러날까 봐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고충을 호소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방역의 이 목적은 이해되지만요. 방역의 미명하에 우리의 개인정보가 너무 무차별적으로 드러나는 건 아닐까요? 이인철 변호사님? 그러니까 조지 올의 1984라는 또 소설이 생각납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이 지금 많이 양보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을 양보하고 있는데 근데 이 본질적인 핵심적인 부분, 이 개인 프라이버시 이게 지금 침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게 지금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아하. 대규모 시설 같은 경우에는 QR코드가 지금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의 이제 소규모 영세업자 같은 경우는 수기를 작성하고 맞아요. 있는데 이게 무차별적으로 노출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4주가 지나면 폐기가 돼야 되는데 사실 이것도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좀 이럴 바에 차라리 수기 작성을 없애고 전부 다 QR코드로 바꾸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이 부분은 방역 당국과 정부가 진짜 이걸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개인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지금 드러날 수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아까 그런 사례도 보여드렸으니까요. 자, 그제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전광훈 목사 아주 자기가 마치 예언이라고 하는 것처럼 나는 다시 나올 거다, 보석이 될 거다 그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자, 관련해서 영상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야 우산 치워 우산 치우세요. 네, 목사님 소속이 어디냐고. 소속부터 밝혀야지. 국민 여러분, 저는 감옥으로 갑니다만은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항고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죠. 이번 전광훈 목사님 보석 취소 결정으로 역시 대한민국은 지금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반문재인 정부의 선봉에 서 있는 목사 한 명에게 뒤집어 씌우며 이 정부가 코로나 사기극으로 자유를 탄압하고 기독교를 탄압하고 결국 나라 전체를 문 닫게 하는 위기 속으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온 국민이 제대로 보고 듣고 알아야 할 때입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항고하겠다는 전광훈 목사 어떤 점을 내세울까요? 일단 이제 전광훈 목사 측에서는 보석 취소를 당해서 지금 재수감이 됐기 때문에 보석 취소에 대해서 항고장을 제출할 것이다.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구속이 돼 있지 않습니까? 구속 집행 정지를 신청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보석에 대해서 취소가 된 데 대한 항고장 제출은 보석의 조건을 위반했기 때문에 지금 취소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 보석 조건이 어떤 것이었냐 하면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는 참석하지 말라라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위반했기 때문에 지금 보석이 취소가 된 것이고 그래서 이 보석 취소에 대한 항고장에 대한 쟁점은 지금 이번에 했던 이 광화문 집회 같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혐의, 이제 전광훈 목사가 받았던 혐의입니다.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되어서는 관련이 없고 또 위법한 집회가 아니다라고 주장할 것이 이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 구속집행정지와 관련되어서는 현재 건강이 악화됐다. 즉 수감이 되어 있어도 건강이 악화되면 구속을 잠깐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건강이 악화됐다라는 것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고 과연 이것이 건강이 악화되어서 구속을 집행할 수 없을 정도인가 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제 재수감되면서 전광훈 목사가 앞서 보석금으로 했던 3천만 원도 국가가 몰수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광훈 목사 재판, 지금 전광훈 목사가 구속 집행 정지를 해달라는 신청은 거의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면 재판도 속도가 붙을까요? 김복준 의원님. 일단은 전광훈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됐다가 이제 보석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네. 보석으로 나오면서 지난달 11일, 그러니까 8월 11일 이후로 이제 멈춰 있는 상태였어요. 아하. 이제 원래 계획대로라고 하면은 법원에서는 한 8월 24일, 지난달 24일 정도에 뭐 그 심리 이제 네. 그 공판을 열고 한두 번 정도 더 심리 진행한 다음에 9월 중에는 이제 그 마무리할 생각이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보석으로 나오고 난 이후에 이제 이런 문제가 야기됐는데 네. 9일날 법원에서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관련된 이 그 혐의는 다음 기일이 10월 12일. 아, 다음 달이군요. 달 네. 12일로 일단 지정이 됐어요. 아하,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재판이 이어지면서 선고까지 가겠는데 이제 분명한 거는 전광훈 목사는 더 조사를 받을 게 있죠. 지금 각종 그 감염병 예방법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고소고발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는 이제 아마 전광훈 목사가 교도소에 있는 동안, 구치소에 있는 동안 경찰이 아마 출장 조사를 하면서 피의자 신문 조서 같은 걸 받아갖고 추가 기소를 하게 되면 네. 그것도 아마 합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지금 대한민국을 포함해 전 세계가 여전히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중국은요, 코로나 종식 선언을 하고 잔치까지 벌였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付出巨大努力，取得抗击新冠肺炎疫情斗争重大战略成果。 코로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종식을 선언하고 이렇게 지금 말이 됩니까? 중국 믿을 수 있습니까 지금? 뭐 이 소식을 전하다 보면 또 이걸 접하다 보면 은근히 좀 부하가 치미는 건 사실이에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요. 8일 날 대규모 표창 대회를 열었어요. 표창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상 받는다는 거죠. 어제네요, 그러면. 예, 그러면서 사실상 이제 이 중국은 그 코로나 종식을 이 선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한에서 이 그 코로나 19가 발생한 지 7개월 정도 된 거죠. 7개월 반 정도 됐겠네요. 네. 반 만에 이제 자기들은 완전히 코로나 종식 선언을 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자화자찬을 해요. 네. 중국의 방역 성과도 이제 얘기를 하고 네. 그러면서 더해서 국제적 공헌을 강조했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중국이 국제적 공헌이라는 얘기가 과연 나올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그러면서 중국의 정신, 중국의 역량을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보여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화자찬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한번 생각해 봐야죠. 중국은 명백히 이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에 실패를 했었고요. 그 실태를 은폐한 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피해를 줬다는 책임론에 휩싸여 있는데 네. 이 시기에 우리는 다 끝났다고 잔치 벌려야 될 건지 그러니까요. 아무리 날아가는 일이라도 좀 체면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시진핑 주석과 나란히 서 있는 그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저 사람이 지금 뭔가 훈장 같은 것을 걸고 있잖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중국의 최고 영예인 공화국 훈장을 저 옆에 있는 시진핑 주석 옆에 있는 안경 쓴 사람에게 줬대요. 누군가 봤더니요. 코로나19 방역의 총사령관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표창을 했는데 중국에서 코로나 백신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거예요. 홍종선 기자님. 네, 그 코로나19 이후에 중국에서 처음으로 대형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국제서비스무역교류회라는 건데 여기에서 시노팜, 시노백이라는 두 회사가 백신을 공개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뭐 백신에 지금 후유증이 나온다 이런 보도가 바로 지금 나오는 상황인데 중국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오프라인 행사가 대중에게 이 백신을 빠르고 안전하게 제공하게 한 플랫폼이 됐으면 좋겠다. 올해 말까지 승인이 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행사를 보도한 홍콩 언론에 따르면 이 두 회사 가운데 시노백사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정부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 받아서 우리 임직원, 가족들 3,000명한테 이미 백신 접종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아니 상식적으로요. 지금 전 세계가 미국 포함해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백신이 언제 나올까 다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백신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당장 돈이 들더라도 백신을 수입해 와서 접종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중국이 백신을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진짜 신빙성이 있는지 전문가에게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러시아나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임상 시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의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나름대로 승인을 해서 뭐 이제 3상 시험을 갖다가 이제 접종하면서 이제 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백신은 건강한 사람들이 맞는 거기 때문에 맞고 사망을 하거나 중증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는 그 백신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승인해서 접종은 그 나름대로 할 수는 있겠지만 안전성, 유효성 입증 안 되면 결국 접종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결국 피해를 국민들이 보기 때문에 이렇게 섣불리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아닙니다. 그런 거는. 그러니까요. 저런 우려가 있잖아요. 저걸 어떻게 그냥 믿고 씁니까? 그런데 중국이 더 기막힌 행동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랍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중국 연구진이 냉장 상태로에서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연어가 코로나19 발생의 원인일 수 있다. 이러한 논문을 발표를 한 겁니다. 이 중국의 화난농업대학교의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섭씨 4도의 환경에 냉장 연어 고기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8일간 감염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면서
나서 한 나라에서 오염된 물고기가 일주일이면 다른 나라로 쉽게 수송이 되면서 결국은 이것이 국제 전송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 주장의 근거로 우한과 베이징에서 코로나 확산이 모두 수산물 도매 시장에서 관련이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중국은 그동안 중국의 코로나19의 발생지가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는데 이번 중국의 연구가 결국은 이러한 중국 국가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그 교수 얘기 좀 다시 보여주세요. 뭐라고요? 지금 한 나라에서 오염된 물고기 일주일이면 다른 나라로 수송된다. 그래서 지금 연어 탓이라고요? 중국 화난농업대학 교수 얘기예요. 연어가 이 얘기 듣고 정말 화난다. 정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지금 어디 연어 탓을 돌리고 있습니까? 지금 반성에도 모자랄 판에 종식 선언 파티를 해요. 훈장을 줘요. 자, 이런 가운데요. 지금 우리나라 사정도 지금 다급합니다. 2.5단계 지금 이번 주까지 2주째인데 혹시 다음 주는 어떻게 될까 지금 많이 걱정도 되고요. 이런 가운데 하루하루요.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분들 하루하루가 정말 시쳇말로 죽을 맛입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이 경영 위기로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명도 소송을 당할까 봐 매일매일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러한 호소가 나오고 세상에. 있습니다. 이 명도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가게를 이제는 빼달라 이렇게 소송을 하는 건데요. 경기도 일산 노래방 업주가 지난 2월부터 월세랑 관리비를 못 낸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치의 월세 1,600만 원, 관리비 한 850만 원이 밀렸는데 이렇게 밀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전화로 이제는 명도 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업주가 소상공인 대출금으로라도 돌려서 막겠다라면서 눈물로 호소를 했는데 이 업주가 임대인에게 보낸 문자는 정말 눈물겹습니다. 어떤 내용을 내용일까요? 잠시 말씀을 드리면 네네. 사모님 집 팔고 빚 내고 차린 내 소중한 가게인데 한 달째 가게 문을 못 열게 하고 있어서 매일 울고만 있다. 제가 울면 아이들도 같이 울어서 이제는 아이고. 집에서 울지도 못합니다. 사모님의 배려도 하루 이틀이지 이제는 더 이상 부탁드릴 염치도 없습니다. 아이고. 이제는 기다리실 텐데 이달도 아직 월세액을 못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라면서 눈물로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아휴, 정말요. 이분 얘기 중에 제가 울면 아이들도 같이 울 것 같아서 집에서도 못 운대요. 세상에. 이인철 변호사님 정말로 비워달라고 하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심각한 게 소상공인, 자영업자, 심지어 전문직까지도 힘들고요. 제가 아는 변호사는 한 달에 사건 하나도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안 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근데 고정비는 계속 수입은 없는데 뭐 인건비라든지 공과금, 그다음에 임대료는 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돈이 없으니까 아무리 내고 싶어도 못 내거든요. 그러면 저렇게 건물주가 명도 소송을 하면 원래대로 하면 법대로 하면 뭐 결국엔 나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저는 건물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이 세입자들 쫓아내면 그 건물은 공실이 되고 요즘 같은 불경기에 거기 또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럼 건물주도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소송을 한다면 제가 만약에 판사라면 이런 판결 내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결 대신 조정이라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좀 유예해달라. 기간을 주고 그렇다고 뭐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좀 유예를 주고 또 금액도 좀 감경을 해서 계속해서 이 세입자들이 장사를 하게끔 그렇게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자영업자분들의 코로나 눈물겨운 생존기가 곳곳에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PC방은 이미 영업을 중단한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 영업을 중단하시는 업주분들이요. 정말 눈물겨운 이 생존 방법을 또 생각해내셨답니다. 홍종선 기자님. 그렇죠. 노래방 업주분들도 힘드실 거고 PC방 업주분들도 힘드실 텐데 지금 아예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그 닫힌 PC방 안에 고사양의 컴퓨터들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뭐 매출을 많이 올려보자 이게 아니라 고육지책인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 본체, 뭐 모니터 다 분리해가지고요. 이걸 원하시는 고객들한테 뭐 집이든 사무실이든 월 20만 원에 한 대당 월 20만 원에 배달을 해주는 거예요. 월 대여를 해주는 겁니다. 대여를? 네, 정말. 지금 저 사장님이 하시나 봐요, 배달을. 그렇죠. 아하.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단 얼마라도 임대료의 부분이라도 벌어보려는 노력인 겁니다. 세상에 가서 출장 가서 또 설치도 해주시네요, 직접. 그냥 갖다만 드리는 게 아니라 다 설치도 해줘요. 아유, 세상. 저 PC방 있는
이 PC가요,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얼마나 고급 PC겠어요? 속도가 빨라야 되니까. 그런데 그거를 놀릴 수가 없으니까 저렇게 임대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눈물겨운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같은 거는 하루에 그래도 한 20-30건 이상씩은 문의가 오시고 그중에 이제 10건씩은 이제 직접 사용을 하고 싶다는 그런 문의가 좀 많이 발생을 하고 계세요. 네, 고사양들은 보통 PC 구입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차피 PC방에서 이용을 하셨었는데 이제 PC방 코로나 기간 동안만 이제 잠깐 빌리는 방식으로 아마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중단이 돼서 PC방이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2월 3월부터 이미 힘들었어요. 그때부터 이미 마이너스를 계속 달렸고 근데 크다기보다는 지금 이제 코로나 시국에 이제 매출이 아예 없으니까 그래서 네,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근데 최단미 변호사님, 문 닫은 PC방들은 부지기수로 많잖아요. 그런데 그럼 모든 PC방들이 저렇게 대여업을 하고 있어요? 또 일부 PC방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활로를 또 찾았습니다. 음식 배달을 시작을 한 건데요. 아이고. 일부 PC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리실을 따로 두고 PC방에 오는 손님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그러니까 파는 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식, 한식, 중식, 양식 웬만한 식당들보다도 맛있는 음식들이 많다라고 해서 예전부터도 PC방 맛집 순례들도 있을 정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부 PC방들이 음식 배달, 이제 애플리케이션과 함께해서 음식 배달에 뛰어든 건데 경기도 소재 PC방 같은 경우에는 앱 맛집 랭킹에도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이제 유명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PC방이 휴게 음식점으로 등록이 돼 있어서 주방 시설을 갖추고 음식을 만들고 배달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새로 활로를 찾은 곳들도 아무래도 음식 배달을 뒤늦게 뛰어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녹록치 않은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네. 정말 곳곳에서 이른바 곡소리가 나고 있어요. 지금 어려운 게 어디 또 비단 노래방 PC방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여기는 다 괜찮을 거라 생각해도 호텔도 지금 생존에 지금 몸부림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 시국에 누가 호텔을 갈까? 듣고 보니까 이런 생각하는데 어떤 호텔은 정말로 방이 없다고 합니다. 문제 그래요? 성실하고 하는데 네. 이 아이디어를 잘 쓴 것 같아요. 아하.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근무하는 재택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집에 있다 보면 일에 집중이 안 되잖아요.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 잡은 겁니다. 호텔로 출근하자. 아하. 일종의 대신 서비스죠. 그래서 네.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방을 빌려주는 거예요. 거기서 편안하게 집중적으로 일을 하라고 하는데 평상시보다 예약이 3배나 많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히트친 건데요. 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제는 우리도 코로나19 시대에 생존법을 찾아야 되는구나. 어쩌면 암울한 전망이긴 한데 이건 암울한 전망이긴 합니다만은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와도 코로나는 독감같이 계속해서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맞아요. 완전히 정복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우리가 살아날 생존법을 새롭게 찾아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생각이 듭니다. 저 호텔 대실료가 10만 원 안팎 결코 싸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이용하는 분들 그 얘기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근무하려고 하다 보니까 집중도 너무 안 되고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아무래도 집안일도 해야 되고 이래저래 막 신경 쓰이는 일도 많고 요리도 해야 되고 좀 조용히 하고 싶어가지고 호텔로 와서 이용하게 됐어요. 좀 쾌적한 것도 있고 호텔이다 보니까 이미지도 너무 깨끗하고 그래서 좋은 것 같고 뭐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는 것도 있어서 좀 업무 효율에도 좋은 것 같아요. 정말 고육지책입니다.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예, 예. 진짜 다들 어려워요. 진짜 조금만 이럴수록 더 포기하면 안 돼요. 더 버텨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 하셨어요. 손영래 그 중수본 전략기획반장께서 네. 이런 얘기 했어요. 금주 말까지 5일만 더 집중해서 거리두기를 좀 힘써 주시면 수목금토일 아하. 확연하게 안정된 상태로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게 되고 추가적인 거리두기 연장은 필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줬거든요. 아이고 이것만이라도 좀 됐으면 그러니까요. 정말 뭐 그러니까요. 이게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뭐 이렇게 삼겹살 구워서 소주 한 잔 마신 그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그리울 수 그러네요. 없어요. 진짜로 일상이 네. 그리운 시기예요 지금. 관련해서요.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자영업자와 서민층이 생업의 피해를 감수하며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있으며 수많은 우리 이웃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집에만 머무르며 일상의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네요. 저 말이 다소 희망을 준다. 고지가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국민이요, 협조를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뭔가 힘낼 만한 무언가가 필요해 보입니다. 홍종선 기자님. 네, 사실 서울 수도권이 이 코로나19 피해 타격 입기 전에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그 아픔을 겪으셨던 분들이 있죠. 그 도시가 있어요. 대구입니다. 아하. 대구시에서 당연한 것들을 기다립니다라는 영상을 제작해서 공개를 했는데 네. 여기 보면요, 유치원생들이 소풍 가 있고요, 막 운동회 때 아이들이 달리고 연인들이 길을 걷고, 어떻게 보면 그때는 너무 당연했던, 아하. 우리가 뭘 누리고 있는지 몰랐던 그 영상들에 노래가 흐르는데, 그 노래가 지난 4월에 발표됐던 이 패닉의 이적 씨가 작사 작곡한 노래였죠. 그 이제 가사도 똑같아요. 우리가 뭘 누리는지 몰랐던 그 당연한 것들의 회복, 그걸 기다린다라는 건데, 그래서 대구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스크 쓰고 이 평범했던 일상이 다시 되돌아오기를 기다려보자. 사실 그건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방역 수칙 철저히 지키는 게 그 당연한 것들이 우리의 일상으로 되돌아오는 그 날들을 하루라도 앞당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얘기 나온 김에 그 영상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죠. 우리가 무얼 누리는지. 거리를 걷고 친구를 만나고 손을 잡고 껴안아주던 것,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잊지는 않았잖아요. 간절히 기다리잖아요. 서로 믿고 함께 나누고 마주보며 같이 노래를 하던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당연히 끌어안고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거예요. 우리 힘껏 웃어요. 맞아요. 그 일상 다시 돌아올 거예요. 우리 힘껏 다시 웃어요. 이렇게 정말 화이팅 외치는 그 모습 우리가 다 할 날이 올 겁니다. 정말 이 영상 보시고 많은 시청자분들, 국민분들이 위로가 되시고 또 힘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입니다. 정말 우여곡절 많았어요, 이분요. 대작 논란으로 5년 동안 정말 힘들었던 조영남 씨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선 기자님. 네, 대법에서 이 대작 관련 무죄를 받았죠. 그러고 나서 첫 행보를 5년 만에 보였는데 네. 그게 가수 조영남이 아니라 이제 화가 조영남이라고 해야 될까요? 본인은 나는 미술 애호가 겸 뭐 아마추어 미술가다라고 하면서 지금 서울에서 첫 전시회를 열었고, 여기서 이제 기자들도 불러서 내가 대작 논란으로 이렇게 힘들었다 속내를 밝혔습니다. 네, 정말로 어제 이제 기자 간담회를 했어요. 이 개인전 주최 기념으로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그동안 꺼내지 못했던 속내도 많이 꺼냈을 것 같아요, 김복준 의원님. 예,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지난 5년 동안 그 재판을 통해서 무죄를 받기까지 상당히 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원래 1심에서는 유죄였어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었거든요. 그랬죠. 그때 이제 주변에서는 그만 이제 승복하고 방송 출연이나 해라 이렇게 권유한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거를 승복해 버리면 평생 사기꾼이 돼가지고 이건 안 될 것 같아서 싸우자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5년 만에 내가 무죄가 났으니까 내 생각이 받아들여졌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 이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렇네요. 최단비 변호사님.
소송 기간이 5개월만 걸려도 사람이 피가 마를 텐데 무려 5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얘기가 나온 게 이 조영남 씨가 2011년에서 2015년도에 그림을 한 21점을 그린 것을 네. 그중에 17명에게 판매를 한 거예요. 21점을. 그러니까 판매한 그림 대금만 1억 5천만 원 정도였는데 이러한 이 판매에 대한 그림에 대해서 2016년도에 한 무명 화가가 사실은 그 조영남 씨가 조영남 씨의 그림이라고 판매한 그 그림은 내가 그렸다. 아하. 이렇게 폭로를 하면서 불거지게 된 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네. 그림의 상당 부분을 조영남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렸는데 이것을 구매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은 것은 사기죄다. 이렇게 해서 기소를 하면서 재판이 시작이 됐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이 5년이라 굉장히 길었는데 이 기간뿐만이 아니라 재판이 1심과 2심에서 완전히 다른 판결을 내리면서 정말 조영남 씨는 길고도 이제 힘든 재판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1심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유죄가 났는데 그 이유가 조수가 아니라 독자적인 작가로 본 거예요. 그 그림을 대신 그려준 사람을. 그래서 이것은 구매자를 속인 행위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유죄로 판결을 내렸고요. 하지만 2심은 완전히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조수라고 하는 사람은 단순히 기술 보조자일 뿐이지 독자적인 화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디어는 다 조영남 씨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기가 아니다라고 해서 무죄로 했고요. 결국은 대법원에서 2심의 재판부와 같이 판단을 내리면서 무죄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1심과 2심이 들으신 것처럼 정반대 180도 다른 판결이 나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고 정말 드물게 정말 흔치 않게 공개 변론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때 조영남 씨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관님, 저는 남은 인생을 갈고 다듬어 더 많은 겸양을 실천하고 사회에 보탬되는 참된 예술가가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를 우러러 청합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대법관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말 올리고 끝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화투를 가지고 놀면 패가 망신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너무 오랫동안 화투를 가지고 놀았나 봅니다. 존경하는 대법관님, 부디 저의 결백을 가려 주십시오. 홍종선 기자님, 사실 뭐 5년 만에 무죄 판결은 받았지만 저 순간은 조영남 씨 뇌리에서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기자간담회에서 본인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하. 내가 대법원에서 무죄 받았지만 정말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 있다라고 하면서 세상에. 지금 우리가 영상을 볼 때는 사실 이제 겸양 얘기하는 부분에서 더 이셨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도 대법원 판결 당시에도 화제가 됐었죠.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화투 가지고 놀면 패가 망신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너무 오래 화투를 가지고 논 것 같다. 요 말이 회자가 됐었는데 이제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조영남 씨는 내가 그 말을 할 때 굉장히 울컥했다. 그래서 원래는 그냥 가져간 거 잘 잊고 있었고 절대 울지 말아야지 생각했는데 그때 그만 눈물이 났다. 울먹해서 그 순간을 아주 잊어버리고 싶다. 기억하고 싶지 않다. 세상에. 이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진짜. 평생 수치로 기억에 남을 것 같답니다. 그런데요, 무죄 판결 나기까지 무려 5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인철 변호사님, 그 시간에 혹시 잃은 것만 있을까요? 얻은 건 전혀 없을까요, 그러면? 혹시 소송을 당해보신 경험 없으시죠? 소송하는 아하, 것도. 예. 저는 이제 맨날 소송하는 사람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은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그래요? 하루하루가 정말 피말리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5년 동안이나 그 피말리는 시간을 견뎠으니 이 조영남 씨가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주로 화투 그림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됐잖아요.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화투하면 뭐가 생각나요? 고스톱이 생각나시죠? 만약에 1심에서 집행유예 나왔을 때 스톱했으면 오늘날에 안 왔겠죠. 그래도 승부를 던진 거거든요. 본인이 무죄를 확신했기 때문에 항소한 거고 어쨌든 대법원에서는 본인한테 좋은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저는 지금 공개 변론에서 저렇게 솔직한 모습 보여주는 것도 좋다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봐요. 그래요? 뭐 울먹이기도 하면서 정말 솔직하게 다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아쉬운 건 뭐냐? 이렇게 솔직한 조영남 씨가 왜 그림에서는 그렇게 솔직하지 않았을까? 본인이 당시에. 당시에 대장을 했다. 그렇게 아이디어만 했다. 그거를 사람들에게 말하고 팔았으면 뭐가 문제가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좀 깊이 있는 성찰을 좀 하시는 그런 작가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난 5년을 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5년을 이렇게 또 평했더라고요. 나이가 들고 소리도 안 나니까 이 가수로서 이제 목소리도 좀 뭔가 좀 많이 한계가 왔나 봐요. 그림 그려서 먹고 살라고 국가가 자신을 화가로 5년간 키워준 것 같다. 글쎄요. 이렇게 또 긍정의 마인드로 또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럼 김복준 의원님 예. 화투 그림은 그 논란의 시발점이 됐던 화투 그림은 앞으로 안 그리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 여전히 그린다고 합니다. 이거 저 조영남 씨가 이제 전시하는데요. 네. 이름이 아트, 하트, 화투예요. 아. 네. 그리고 조영남전이거든요. 네. 이게 아마 1960년부터 70년, 80년, 90년, 2000년, 2010, 2020년 그 현재까지 이르러서 아마 그 작품 세계를 총망라해서 한 50점 정도 화투 주제로 해서 그림 이제 아마 전시를 하는 모양인데요. 네. 본인은 뭐 화투를 그 주제로 하게 된 게 앤디 워홀 그 아이디어에서 얻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림도 잘 팔리고 뭐 이런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저보다는 연세가 많으신 조영남 씨한테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까 국가가 나를 화가로 5년 동안 뭐 키워줬다 이런 얘기는 안 하니만도 못한 얘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법원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죠.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와는 달리 그 많은 수의 국민 정서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꼭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그리고 조영남 씨 제가 좋아하는 노래 있습니다. 겸손하는 거 있어요. 앞으로도 조금 더 겸손하시고 자중자애하시면 더 훌륭한 그 예술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영남 씨는 본인이 화투를 가지고 오랫동안 놀았다고 대법원 공개 변론에서 언급하기까지 했습니다. 화투에 대한 이른바 철학이 있는 걸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우리 국민에게 가장 대중적인 놀이기구인 화투를 찾아내서 그것을 팝 아트로 옮겨낸 것입니다. 저의 화투 그림은 화투를 어떤 방식으로 그렸느냐 보다 그림마다에 딸린 제목에 주목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의 온갖 애환이 깃든 화투를 제가 아름다운 꽃으로 상정, 그 꽃이 바로 극동 지역에서 즉 대한민국에서 왔다는 의미를 담은 The Flower from Far East, 극동에서 온 꽃. 또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20끝짜리 화투 5장을 올려놓고 Always Glory, 항상 영광. 자신의 화투 그림 관련 설명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간담회에서는 다소 의미가 있는 얘기도 꺼내놨다면서요, 홍종선 기자님. 일단 이제 계속해서 나는 대작이 아니라 조수를 통한 이 보조 작가를 통해서 이제 보조를 받았다라는 걸 강조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파이널 터치란 말이 나왔어요. 이 파이널 터치가 뭔지를 얘기했어요. 뭐냐면 이 보조 조수 작가가 이걸 그리고 나면 내가 거기다 뭐 파란색도 칠하고 금칠도 칠하고 아니면 너무 많이 칠해진 건 좀 걷어내기도 하고 그걸 내가 마지막 이렇게 했다는 게 이게 바로 작가의 기획 감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조수 관련 앞으로 계속 쓰시겠습니까? 하니까 당연히 앞으로 계속 쓸 거다.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서울 전시 전에 충남에서 전시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내년까지 1년 동안 전시를 한다고 하는데 이 충남 이 갤러리에서 이런 퍼포먼스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조수를 한 10명을 무슨 오디션처럼 공개적으로 뽑고요. 그리고 그들이 작업하는 걸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겠다. 사실 조영남 씨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위기 이 해결 능력은 대단하시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이 특유의 어떻게 보면 또 유머 감각이 있어서 그런데 예전에도 맞아 죽을 각오를 한 뭐 친일 선언 막 이런 식으로 책을 냈다가 굉장히 문매를 맞았을 때도 정면 돌파를 했어요. 아하. 이번에도 이 대작이라는 게 아니라 이건 보조다. 이 개념으로 또 정면 돌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인철 변호사님과 텔레파시가 통하셨나 봐요. 조영남 씨가 앞으로 조수들이 그리는 그림의 경우는 따로 표기를 하겠답니다. 그런데 이인철 변호사님 걱정되는 건 이 시국에 코로나 시국의 전시회 이게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제 조영남 씨가 어떻게 보면 이거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위기를 기회로 삼는데 이 타이밍을 또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뭐 1년, 2년, 3년 쉬면은 또 본인은 사람들한테 잊혀지니까 이 시국을 좀 살리자. 근데 사실 지금 코로나 시국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국에 꼭 전시회 열어야 되느냐. 근데 어쨌든 방역 주칙은 다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발열 체크도 하고 명부도 확실하게 작성하고 있다고 하니까
안전한 그런 전시가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가로서의 삶도 살고 또 방송, 그동안 쉬었던 방송도 복귀한다고 하니까요. 많은 팬분들이 또 반가워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활동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내용 보시면요. 아침에 이 남편 출근할 때 또 한번 또 이 흘깃한 눈으로 또 쳐다봐야 되는 걸까요? 홍종선 기자님. 네, 한 글이 올라왔어요. 30대 기혼 여성입니다. 직장에서 카풀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차 안에는 4명이 타는데 운전자인 남성 1분 그리고 여직원 3명이 탑니다. 아하. 근데 이거를 그래도 내가 기혼 여성이니까 남편한테 양해를 구한 거예요. 아, 나 이렇게 카풀을 하기로 하는데 괜찮아? 네. 우리 집에 픽업 오는 건 아니고 한 장소에 우리 여직원 셋이 같이 가기로 했어 했더니 아우 당연히 괜찮지. 그 운전하는 사람 기다리지 않게 일찍 다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머 잘 됐다 하면서 이제 카풀을 하고 다니까 집에서 이 직장이 굉장히 멀었다 그래요. 어허. 몸이 편한 날들이 계속이 됐는데 네. 몸은 편했지만 마음이 불편한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아니 몸은 편한데 마음이 불편했다. 왜 그랬을까요? 최단비 변호사님. 그러니까 어느 주말에 이제 아내가 남편과 같이 교회로 나가려고 남편 자동차 조수석에 딱 탔어요. 타는 순간 느낌이 이상해. 내가 원래 앉던 것보다 평소에 시트가 뒤로 이렇게 있고요. 내 다리보다 더 긴 다리 쪽으로 있고 내가 안 쓰는 향수 냄새가 차에서 은은하게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 이외에 조수석에 탈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남편한테 여보 혹시 누구 태워줬어? 시트가 왜 이렇게 뒤로 가 있지? 그러니까 남편이 웃으면서 아우 정말 귀신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안 그래도 일하다가 차에서 좀 쪽잠 좀 자려고 시트를 뒤로 빼뒀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의심스럽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그날 이후 남편을 유심히 지켜봐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회사의 여직원과 주고받은 문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뭔가 이거 느낌 여자의 촉이 정말 무섭습니다. 홍종선 기자님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일단 문자의 내용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하. 먼저 이제 여직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머리 대충 말리고 내려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트. 그리고 이제 남편이 얘기를 합니다. 알았어요. 천천히 나오셔. 하트.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알았어요. 존댓말도 하고 나오셔. 이렇게 뭐 좀 네. 친하지 않은데 뭐 직장 동료로 보입니다. 아하. 그런데 그다음에 이거 완전 웃기죠? 하고 여직원이 뭔가 동영상인지 뭐 어떤 재밌는 글을 보낸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웃겨. 네 덕분에 웃는다. 말투가 이제 존댓말이 아니고 좀 반말로 바뀐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웃게 해드릴게요 했더니 말도 참 예쁘게 한다. 고맙다 하면서 또 하트. 이게 이제 아내분이 봤을 때 요 하트. 이게 이제 눈이 나왔겠죠. 최단비 변호사님. 주고받는 문자 말투도 그렇습니다. 저 하트 뿅뿅은 뭐예요 대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한테 이 문자 대체 뭐야? 대충 말리고 간다니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사실은 내가 우리 회사 신입 여직원과 한 몇 달째 카풀 중이었어. 몇 달째?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아니 내가 어린애가 사회생활하는 게 참 기특해서 좀 챙겨줬어. 그렇게 어린애를 내가 설마 여자로 보겠어? 그래서 오히려 화를 내는 거예요. 허허. 아니 아내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해요. 나한테 말도 없이 카풀을 하고 거기다가 이 카톡에 이거 하트 이거 대체 뭐야? 아하. 당신이 나한테 하트 한번 보내준 적 있어? 내가 당신이랑 웃으면 안 되는데, 연애할 때 이후로 하트를 받아본 적이 없어. 아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오히려 더 성을 내면서 네. 아니 내가 출퇴근 같이 하는 거 말고 이 여직원 만나기를 했어? 뭐 스킨십을 하기로 했어? 내가 불륜을 한 것도 아니고 너도 남자랑 카풀하잖아. 별것도 아닌 거 없고 난리치지 좀 마. 이렇게 도리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네. 아내가 너무 화가 나서 네. 그때 자리를 박차고 친정집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님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뭐 남편 카풀, 아내 카풀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이게 지금 싸우는 과정이 싸움이 커졌잖아요. 그리고 아내가 친정에 갔는데 이쯤 되면 남편이 와서 아니야 그냥 뭐 상대가 하트 보내니까 나도 보내고 그냥 그런 거야. 어떻게 보면 잘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남편이 나선 게 아니라 시부모께서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되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남자랑 카풀은 네가 먼저 하지 않았느냐. 아니 왜 네가 먼저 그래놓고 별것도 아닌 일로 이혼한다고 난리냐. 그런데 사실 다르죠. 이 여성분은 남자분과 지금 1대1 카풀을 한 게 아니라 여자 3분의 남자 1분과 한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럴 때는 남편분이 직접 나서야 되는데 일이 점점 꼬여만 갑니다. 이거 지금 엄마가 대신 나섰습니다. 엄마 찬스를 쓴 거예요. 지금 시어머니가 나섰는데 이혼 사유를 얘야 네가 먼저 만든 거 아니니? 이렇게 나섰답니다. 김복준 의원님. 이거 별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시어머니
좀 그러네요. 이거 이혼 사유를 전가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근데 남자 직원하고 카풀하는 거 누가 말해줬을까요? 자기 어머니한테 가서, 시어머니죠, 그러니까 남편이 어머니한테 가서 남편이 말해서 알았겠죠. 아하. 이 남편 반성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부모 입장에서 이 자녀들의 어떤 이혼 관련되거나 불화가 있을 때는요, 엄밀히 얘기하면 부모도 제3자입니다. 관여를 하는 게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네. 관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고 맞아요.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은데, 아들 얘기만 듣고 대바람에 너도 다른 남자가 운전하는 거 카풀했잖아 하고 따져버리면, 여기 내가 볼 때 이 부부 잘못하면 정말 헤어져. 맞아. 지금 이건 소화기로 진정 끄는 게 아니라 지금 기름을 그냥 냅다 들이부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사연을 접하신 네티즌 분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예, 뭐 누리꾼은 이건 썸 이상이다 이런 댓글도 있고, 재밌는 댓글이 뭐냐면, 남편은 그 여직원을 설레서 좋아해서 죽는 것 같은데 그 여직원은 남편을 대리기사로 여기는 것 같다 이렇게 하는 댓글이 재밌었고요. 마지막 댓글이 가관입니다. 이혼할 거면 감정 낭비하지 말고 증거 수집 철저히 하게라 이런 댓글이 있는데요. 네. 예. 혹시 이거 이인철 변호사님 마지막 댓글 나신 건 아니죠? 어떻게 하셨어요? 네. 이혼 전문 변호사님 제가 보건데 이 카톡만 보기에는 이혼 사유화 되기는 2%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물론 왜요? 하트가 좀 의심스럽긴 하지만 아주 확실한 증거가 좀 부족하거든요. 자, 만약에 차 안에서 부적절한 관계인지 아닌지 확실한 증거 뭐가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블랙박스만 확보하면 돼요. 블랙박스에는 안에 음성이 있어가지고 애정 표현을 했는지 업무적인 얘기를 했는지 보면 되고요. 또 영상이 나오거든요. 영상에서 거리두기를 보시면 됩니다. 거리두기에서 멀리 떨어지면 동료고 가까이 있으면 연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 아니 근데 사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인철 변호사님이 이 부부, 이 사연 부부를 뭐 이혼 조장하거나 독려하는 건 아니고요. 정말로 진단한 거죠. 정말 상황이 악화돼서 이혼을 결심할 수밖에 없을 때는 그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쨌든요. 앞서 우리 김복준님 말씀처럼 오히려 진정시키는 못하고 더 화가 지금 쌓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오해가 더 쌓였고요. 이 부부가 과연 슬기롭게 이 사안을, 이 사태를 대처해 나갈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혹시 후속 얘기가 있으면 나중에 또 전해주시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네요. 야, 이 진짜 돌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구 얘기입니까? 홍종선 기자님. 김호중 씨 얘기예요. 네. 사실 요즘 여러 구설수에 올랐는데도 정말 건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5일날 정규 앨범을 내놨습니다. 아하. 우리가.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 5일 발매 전에 선주문만 30만 장이었어요. 세상에. 그리고 발매되고 3일 만에 또 7일까지 다 합해보니까 40만 장을 이야. 돌파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선주문 30만 장만 놓고 본다면 지금 YG 엔터테인먼트에서 이 아이돌 그룹이 나왔는데 선주문이 한 20만 장이거든요. 그걸 좀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단한 인기라고 할 수 있고 네. 이 앨범에는 이제 김호중 씨가 성악부터 시작해서 무명 거쳐서 트로트 가수로 이르러서 앞으로 내가 어떤 가수가 되고 싶다까지 인생사를 담았고요. 네. 15곡을 아주 빼곡하게 촘촘하게 열심히 네. 준비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요즘 같은 코로나 불황기에 음반이 40만 장 판매 돌파라니요. 이거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첫 정규 앨범입니다. 김호중 씨의 그 노래, 여기서의 그 노래 한번 안 듣고 올 수가 없죠.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혼자서 피울 수 없어 발이 묶여진 채로 피어나면 금방 시들고 못난 모습인 채로 다시 죽어간다 해도 난 후회가 없으리요. 만개하라 흩날려라 흩어져라. 이인철 변호사님, 제목이 만개입니다. 혹시 자신의 지금 처지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걸까요? 어떻습니까?
김호중 씨가 다른 건 몰라 노래는 하나 정말 잘합니다. 그러니까요. 인정해줘야 네. 됩니다. 이 가사를 보면 이게 좀 의인을 한 것 같아요. 뭐 태양, 바람, 비 그래서 꽃이 이 사랑을 먹고 산다 그런 걸 의인했는데 저는 이 가사를 들으면서 마치 김호중 씨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었고 힘든 점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결국에는 본인도 이 팬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걸 좀 일깨운 것 같아요. 네. 앞으로는 좀 구설수 없이 사랑받는 그런 가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김호중 씨가 사실 이인철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 김복준 의원이 많은 우여곡절 인생사가 있더라고요, 진짜. 예, 뭐 여러 가지 있었죠. 다 아실 겁니다. 다 아시는데 그거하고 별개로 뭐 일단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서 첫 앨범 내놨잖아요. 그러니까요. 5일 날 오후 6시를 기해해 가지고 각종 그 음원 사이트에다가 이제 첫 정규 앨범 냈어요. 근데 그 앨범 제목이 보니까 우리 그다음에 이제 한자로 집가자 우리가 이렇게 했네요. 그런데 이게 아마 올라가자마자 10,000개 지금 조금 전에 10,000개하고 네. 우산 없어요 이 2개가 있는데 이게 실시간으로 1, 2위 정도를 차지를 했대요. 그래요? 그래서 이 앨범 발매 당시에 케이크들은 사진하고 이렇게 축하해 주신 분들한테 감사하는 글을 이렇게 올리기도 했는데 바로 저 사진이네. 네, 앞으로 받은 만큼 베풀면서 산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정말 이제 구설수도 휩싸이지 말고 정말 베푸는 그런 가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바로 진짜 중요한 말씀해 주셨고요. 무엇보다 누구보다도 최단비 변호사님 팬분들은 지금 기뻐서 난리가 났겠네요. 네, 그렇죠. 지금 이렇게 벌써 실시간으로 인기 차트 1, 2위에 오르고 선주문도 이렇게 많고 다 얼마나 김호중 씨를 아끼는 팬들이 많다라는 반증일 텐데 그러니까요. 팬들은 지금 극찬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하. 팬들이 멋지고 자랑스러운 내 가수 김호중 곡들이 너무 좋아 눈물을 흘리며 들었다. 앨범 대박 나길 바란다. 라면서 극찬을 아끼지 않으며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김복준 의원님 설명처럼 10,000개 말고요. 또 다른 타이틀곡이 있습니다. 그 노래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트로트와 발라드가 섞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귀에는요. 이거 어떻게 받을까요, 홍정선 기자님? 먼저 들으셨던 이제 10,000개는 팝 발라드고요. 이 우산이 없어요는 트롯 발라드로 분류가 되는데 이 이제 앨범을 프로듀싱한 프로듀서가 누구냐면 알고 보니 혼수 상태. 예전에 뭐 박현비 씨 샤방샤방, 홍진영 씨 눈물비, 뭐 영탁 씨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송가인 씨, 뭐 류산슬 씨 노래 많이 작곡하고 프로듀싱하는 분인데 이분이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하. 여기는 정통 발라드도 들어있고 팝 발라드, 뭐 트롯 발라드 다양한 장르가 있는데 그리고 음역도 상당히 넓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로로나 세로로나 이 방대한 이거를 다 소화할 수 있는 건 김호중 씨의 가창력밖에 없다. 네. 그렇게 극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한 앨범에 또 다양한 여러 장르가 또 녹아 있다니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팬들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장르의 노래도 선사하고 또 팬들에게 사진도 보여주고 하는데 이러한 팬들의 사랑이 또 남다른 것이 있어요. 네. 이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9월 10일에 입대 예정이거든요. 내일이네요. 그래서 어허. 생애 첫 팬미팅 무비 그대 고맙소의 공식 포스터를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네. 이 공개된 포스터에는 김호중 씨를 대변하는 색깔이 저 보라색인데 보랏빛 슈트를 입은 김호중 씨가 이제 조명을 받고 마이크 앞에서 감격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아하. 여기에 문구가 써 있어요. 이 포스터에. 포스터가 뭐냐면 네. 서로가 서로에게 전하고픈 하나의 진심이라는 이 문구가 써 있으면서 아무래도 이제 자신을 지지해주고 아낌없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지해준 팬들에게 이러한 문구를 보낸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추석 즈음에 개봉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팬미팅 첫 팬미팅 현장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미공개 무대를 담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사실 김호중 씨, 뭐 여러 가수가 다 그러겠습니다만 김호중 씨는 정말 팬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에 대한 답례가 정말 지극정성이랍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소통도 한다는데요. 관련 내용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 처음이라서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고 뭐 영기 형이나 성훈이 형 있을 때는 이렇게 세 명이서는 같이 해봤는데 혼자 하려니까는 되게 낯설고 어렵네요. 지금이 몇 분 들어오신 거예요? 5,000분. 5,000분? 와, 이거 제가 댓글을 반갑습니다. 다 반가워요. 저도 다들 너무 보고 싶습니다. 우리 김지선님께서 잘 지내죠? 하셨는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잘 지내고 있고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있다가 오늘 퇴원했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퇴원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 재활이나 그런 이제 뒤치료가 또 더 중요하니까요. 후유증이 제일 무서우니까 치료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김복준 의원님, 네. 뭐 김복준 의원님도 여러분 아시지만요, 진짜 많은 팬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진짜 이 팬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거 진짜 필요 없을까? 자신의 이름 하나 불러주면 아까 얼마나 좋아할까요, 진짜? 네, 그거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호명해 주는 거 절대 쉬운 일 아니거든요. 뭐 저도 몇 번 해봤습니다만 그 쉽지 않은 일인데 김호중 씨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김호중 씨 이 그 팬클럽이 그 트바로티라더라고요. 트바로티. 네. 그런데 아마 인원수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8만 명입니다. 8만 명? 예, 그 저 6월 10일 날 개설했는데 3개월 만에 8만 명을 돌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김호중 씨 진짜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데 네. 예,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이 그 팬들의 선한 영향력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요? 이분들이 이 최근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그 김호중 씨 이름으로 이제 뭐 그 기부도 하고 이런 좋은 일들, 뭐 온누리 상품권 같은 거 이렇게 돌리고 어려운 이웃들한테 이런 좋은 일을 또 하고 있다고. 그 스타의 그 팬이네요. 정말로 대단들 하십니다. 그런데 인기가 이렇게 고공행진 중인데 세상에 군대를 가야 됩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먼저 우리 김복준 의원님이 얼마나 인기가 많으냐면 8만 명이 아까 놀라셨잖아요. 네. 구독자가 20만 명인데 대박 사건! 유튜브 구독자가 더 인기가 많으신 분입니다. 네. 어찌됐건 이 김호중 씨는 오늘 10월 내일이죠. 이제 사회복무요원으로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제 깜짝 스페셜 곡을 이제 발표한다고 해요. 그 곡 이름이 살았소거든요. 재밌죠? 살았소. 살았소. 근데 저는 고맙소. 이렇게 좀 생각해요. 우리 김호중 씨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휴 살았소 이런 의미가 있고 또 앞으로는 이런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삶을 살았소. 이런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좋은 의미로 저는 들립니다. 자, 이제 김호중 씨 내일 군대 가고요. 그런데 김호중 씨만큼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는 또 트로트의 신동이 있습니다. 한번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로트 대선배들의 노래를 또 정동원 군 자신만의 또 색깔로 부르네요. 네, 사실 이제 찬찬찬 편승엽 씨 남자 노래죠. 남자 가수 노래고 천상재는 최진희 씨 여자 가수 노래인데 뭐 남자 선배, 여자 선배 가리지 않고 너무 잘 부르고 가창력만 종이라 감성도 사실 이제 중1인데 감성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제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팬들이 물어봤습니다. 어떤 이상형 롤모델은 누구입니까? 했더니 트로트로는 나훈아 선배, 힙합으로는 지드래곤 선배님. 결국 이거는 최고가 되겠다는 얘기죠. 저는 당찬 포부 아주 보기 좋더라고요. 네, 그 야심찬 포부. 그런데
솔로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뭐 그룹을 결성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동원, 남승민, 임도형 군 이게 어허. 아직 다 신동들이죠. 네. 이 셋이서 프로젝트 그룹을 결성을 했대요. 어허. 이름이 뭘까요? 바로 트롯 소년단입니다. 트롯 소년단. 네, 이 방탄소년단처럼 세계로 뻗어나가려고 트롯 소년단이라는 이름을 오. 지었다라고 정말 의미 있는 이름을 지었는데 네. 추천곡을 받아서 14일 오후 6시에 계정에 영상을 올리겠다 이렇게 밝혀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런데 정말 이 정동원 군이요. 진짜 요즘 눈꽃을 새 없이 바쁘잖아요. 그런데 꿀맛 같은 여름 휴가를 즐겼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식 할 건데. 우리 수영한다. 우와. 우와. 우리 수영 잘해. 우리 일로 와. 일로 와. 우리야. 잘한다. 역시 잘한다. 무서워하질 않네. 하동 대도에서 친구들과 휴가 보냈는데 반려견과 노는 모습 보니까 영락어 씨 역시 중1 학생이네요. 이인철 변호사님. 나이가 14살이에요. 아직까지도 놀고 싶고 천진난만한 소년인데 이 정동원 군이 근데 반려견을 3마리 키우는데 다 구씨입니다. 구리, 구봉이, 그다음에 구찌거든요. 아, 그래요? 이렇게 반려견도 사랑하고 이 순수한 마음 영원히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사실 정동원 군의 저런 모습에 많은 팬들이 정말 이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평소의 모습은 그 나이에 맞는 행동. 하지만 무대에서는요. 정말 성의 못지않은 무대 장악력도 보여주니까요. 앞으로 정동원 군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